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영어 강사 김정입니다. 8월 31일 날 치러진 9월 모의평가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네. 사실 굉장히 이름이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가 9월 모의평가라면 너무나 당연히 9월 달에 치러져야 하는데 이 시험이 8월 31일 날 치러졌었던 이유부터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네, 아시겠지만 9월 2일까지가 우리 아이들의 수능 접수 기간이라서 마지막까지 한번 시험을 보고 너한테 이 과목이 정말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는 어떤 평가원의 배려 아닌 배려가 담겨있는 시험 날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험을 굉장히 잘 본 친구도 있을 거고 조금 아쉽게 나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꼭 어머니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이 이 한 번의 시험으로 자기를 너무 막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험 자체가 주는 점수, 등급 이런 것들은 그랬구나. 다른 아이들과 현재 상태 속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면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점수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어떤 게 부족했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잘 먹혔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서 이런 식으로 수능 시험장에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험으로 이번 시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테니 어머니들께서도 꼭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사실 난이도죠. 네,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떴어요.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작년 6월에 비해서도 쉬웠다. 작년 수능에 비해서 쉬웠다. 이번 6월에 비해서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건 숫자인 것 같아요. 현재 이번 모의평가의 예상 등급 컷. 이건 예상되는 등급 컷이니까 실제 성적표가 나왔을 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예상되는 1컷은 화작 기준으로는 92, 언매 기준으로는 88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번 유평과는 어떻게 달랐나? 이번 유평을 기준으로 잠깐 비교점을 보여드리면 이번 유평의 경우에는 화작은 1컷이 86이었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 6점 정도 올랐죠. 네, 그리고 언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6점, 그러니까 한 3문제 정도 등급컷에서 차이가 있었던 6평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된. 근데 사실 저희가 워낙 지금 불수능이다, 국어 너무 어렵게 나온다 라는 것들이 익숙해져서 그렇지 원점수가 등급컷이 90, 88이라는 시험은 되게 쉬운 시험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누군가가 만약에 선생님은 근데 사실 이번 시험을 어떻게 느끼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 생각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했을 거. 다 엄마 나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어.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는데 막상 채점을 하는데 잘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읽었어. 근데 문제를 푸는데 거걱 거리면서 답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맞아요. 평가원의 어법이 작년 개정 수능을 기준으로 바뀌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인 문항 구성은 작년과 동일했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화작과 언매의 선택자들 지금 제가 계산한 건 평균 정답률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공통과목, 선택과목. 지금은 선택과목부터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건 화작만 해당되는 거죠? 언매만 해당되는 거죠? 확실히 언매가 좀 더 어렵게 출제되는구나. 근데 이거는 매체까지 포함돼서 그렇지 언어 문제만,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문법 문제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평균 정답률이 66%, 네, 65, 6% 정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화작에 비해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1번에서 34번 공통문항을 비교한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언매 친구들이 좀 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평균 정답률을 계산했을 때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가 흔히 언매를 하는 게 표점에서 더 유리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네. 이번 시험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는 이렇게 총 3문제고요. 이 3문제는 모두 독서입니다. 여기서 조금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오답률 베스트를 이야기할 때 이건 과목 선택과 상관없이 화작 언매가 거의 똑같은 넘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14, 16, 13 전부 다 독서인데 넘버가 좀 다르죠, 순위가. 13번 같은 경우에 화작은 13번이 3인데 지금 보시면 언매는 1위가 13번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저희 이 결과를 보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이 13번 세트가 아이들이 이번 시험 보고 나서 제일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시험 중에 하나의 유류분에 대한 지문이에요. 근데 이게 법정에 나오거든요. 법사, 법과 사회, 법과 정치 이런 문과 친구들의 선택 과목 중에 하나에 나오는 개념이라서 이렇게 화작 선택하는 친구 중에서도 아무래도 문과 친구들이 비율상 좀 더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13번 문제를 이과 친구들이 많이 선택한 업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 푼 거지 않을까. 이과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유류분 굉장히 어려워했었거든요. 2단락 내용부터 꼬이기 시작하면 이제 3, 4단락으로 넘어가면서 내용이 이렇게 붕 뜨게 되고 그걸 적용하는 13번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 영역별로 조금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독서의 경우에는 길이 자체가 좀 적절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시간 내에 못 풀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글을 다 읽었는데 왜 못 풀어? 난이도가 까다로우니까. 지문 구성과 문항은 모두 예년과 동일했었는데 저희가 이번 모평에서 조금 특이할 만한 점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체감되는 EBS 연계. 저희 EBS 연계가 항상 독서에서 굉장히 체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항상 문학에서 EBS 연계가 되게 강하게 느껴졌었는데 작년부터 독서에서도 EBS 연계가 특히 어느 킬러 지문에서 이번 모평을 봤을 때 아이들이 독서가 이제 총 4지문이 나온단 말이죠. 첫 번째 독서법 지문은 굉장히 쉬운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독서해야 돼, 이렇게 글 읽어야 돼 라는 굉장히 글의 길이도 짧고 난이도도 굉장히 평이한 형태로 출제가 됐고요. 가나 지문이 되게 가지문, 나지문이니까 아무래도 지문이 길겠죠? 근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단 말이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다라고 말했던 지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오답률 베스트에 해당하는 문제가 지금 전부 다 뭐와 관련되는 문제였었냐면 13번, 14번, 16번 문제였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지금 살펴보시면 13번부터 16, 이 두 지문이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가장 어려워했었던 킬러 지문들인데 놀랍게도 이 두 개는 모두 EBS 연계로 출제가 되었었다. 라는 것. 이제 EBS 연계가 예년에는 그냥 소재 연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재 연계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명사 하나 연계되는 거야. 그냥 뭐 유류분이라는 명사가 연계되는 그 정도의 간접 연계로 출제가 됐다면 이제는 중심 소재를 가져오고 글을 펼쳐가는 방식까지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를 한다라는 거. 이건 제가 자꾸 작년부터 평가원의 어법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22학년도부터 수능이 개정됐잖아요. 그 개정된 수능부터 평가원의 어법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건 작년 6평 PCR부터 이미 작년 6평에 PCR 지문 나왔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미 나오고 있던 계속된 흐름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문 자체는 길이가 길지 않은데 아이들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해력 얘기 요즘 너무 많이 하죠? 맞아요. 최근에 또 심심한 사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또 우리 네티즌들이 아니 사과를 왜 이렇게 조롱하듯이 하냐, 왜 심심하냐. 그래서 사실 심심하다는 건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라는 표현인데 이걸 통해서 또 우리 문해력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또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죠. 평가원은 이미 작년부터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문해력, 단순히 틀린 그림 찾기, 이거 어딨지? 정답 근거 어딨지? 라는 비슷한 워딩을 찾으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 탁탁탁탁 걸리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는 것들, 높은 어떤 밀도 높은 지문들을 내 걸로 소화하는 연습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1등급을 위해서는 이번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가장 많이 틀린 문제의 13번 문제와 16번 문제는 전부 보기 문제였어요. 특히 아이들 되게 많이 틀렸던 16번 문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왜 많이 틀렸냐면 보기나 선지에서 상황이 또 비틀어져. 그럼 그걸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굉장히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말로 들으니까 너무 좀 추상적이실 것 같아서 제가 시험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16번 문제인데 일단 그림부터 좀 뜨아하시죠? 그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지문 내용과 이 그림 내용을
대응시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여기로 화살표가 이렇게 가니까 이 아이 값을 계산할 때에는 이 아이 값에서 절반을 때려야 되고, 여기서 갈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두 개가 나가니까 또 나누기를 한 상태에서 또 다시 절반을 때려. 이런 산술적인 계산을 이 상태에서 되게 많이 해야 되는 하나 더 선지도 살펴볼까요? 이건 지문에 있는 내용과 보기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적용한 A의 중요도가 16. A와 B가 뒤로부터, 그러니까 요 1, 2번까지의 상황은 지문 내용과 보기까지만 적용하면 되는 선지예요. 여기도 물론 어렵긴 했지만 3번, 4번, 5번 선지부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E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이미 아이들은 여기에 있는 정보만으로도 굉장히 헤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진 상황을 가지고 또다시 상황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E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된, 지금 여기 링크가 없는데 이게 추가됐을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산과 순서 내용이 바뀌어야 하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문제들은 너무 당연히 우리의 수능에도 또 다시 출제가 되겠죠.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맞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이렇게 했을 땐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완하면 되겠네 라는 자신의 사고 과정을 표면화하는 훈련이 되게 필요해요. 감에 의존하면 이런 문제는 절대 맞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13번 문제, 이 13번 문제도 같은 형태의 보기 문제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류분, 그래서 그 유류분도 지문 독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유류분권이 뭐고 유류분이 뭔데, 그 유류분에서의 부족액이 얼만데, 그 유류분의 부족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분이 필요한데, 그 지분을 계산할 때는 이런 식의 어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라고 해서 13번에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국어인데 어머니 계산을 못하면 틀려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고 과정을 하나씩 단계별로 끊어서 훈련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시험에서 절대 고득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괜찮아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연습하면 되죠. 그럼요. 너무 당연합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16번 문제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14번 문제는 보기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 베스트 3 안에 들어간 이유가 선택지에서 지문과 반대 상황으로 바꿨어요. 선택지의 경우에는 그것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지문의 상황은 없어지는 그런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선택지에서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많아진 걸로 바꾸어서 제시했는데, 그 바뀌어진 걸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딱 한마디 EBS 해야 해. 네, EBS 해야죠. 그럼요. 이번 모평에서는 총 7개의 작품이 출제가 됐고요. 이 7개 중에서 EBS 연계는 총 3작품이었습니다. 이 3작품. 근데 저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뭐가 나왔어. 제가 이거 막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이 저거 나왔어? 막 이러면서 막 쓰신단 말이에요. 어머니 쓰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건 나왔으니까 수능에 이 작품은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저희가 봐야 하는 건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의 연계 방식이죠. 고전소설 요만큼, 지금 전체 지문이 이만큼의 길이라면 요만큼 EBS에 연계됐어요. 그럼 결국에 다른 말로 바꾸면 이만큼은 EBS에 수록되지 않은 장면에서 출제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럼 저희는 어떻게 고전소설을 EBS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전체 줄거리를 봐야죠. 전체 줄거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작품을 보는 것과 전체 줄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 있는 작품을 이게 뭐지? 라는 걸 독해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수정전이 고전 산문으로 출제가 됐는데, 정수정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성 영웅이에요. 여성 영웅인데 같이 전쟁터에 나간 부하가 자기 신랑이거든요. 신랑이 자기 부하로 나오게 되는 약간 굉장히 재미있는 여성 영웅 소설인데, 이 내용을 먼저 줄거리 속에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작품을 읽을 때 굉장히 읽기가 수월한 거야. 맞아, 얘 여성 영웅이었고, 맞아, 얘 남편이 그래가지고 남편 벌 줬었지?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친구들은 작품을 독해할 때 굉장히, 예를 들어 독해에 5분이 걸린다면 이 친구 독해에 3분밖에 안 걸리는 시간 단축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현대시는 지문 그대로 출제할 수밖에 없겠죠. 시간
짧으니까요. 네, 그리고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도 수록된 장면이 이만큼이라면 그 중에서 요만큼만 수록되기도 하고, 실제 EBS에서는 고전 시가 전문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을 가져왔는데 맞상 평가원에서는 아예 다른 장면을 구현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고전 시간은 전체 지문을 전부 다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의미한 문제는 뭐 29번, 34번 문제였었고요. 요거는 아이들이 되게 비슷한 워딩, 이게 문학이건 독서건 오답 만들어내는 패턴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딱 있는 부분만 토록 읽으면 맞는 말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그림 찾기. 이거 어디지? 이거 어디지? 틀린 그림 찾기라면 틀릴 수밖에 없게 문제가 말이 이상하네요. 틀린 그림 하면 틀린 그림 찾을 수밖에.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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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내용 파악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문제를 틀리게 출제한다라는 사실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화작은 기존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됐고요. 늘 나오던 패턴대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나마 조금 특이할 만한 점은 다른 때 시험에 비해서는 좀 판단 요소들과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평소 걸리던 화작보다 한 2, 3분 정도 더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42번 문제가 킬러 문제였어요. 화작인데도 정답률이 55%였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가 화작을 선택하는데 저 문제를 틀렸다면 반드시 실수했어. 내가 화작을 틀리다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때문에 틀렸고 어떤 식으로 오독 과정이 일어나서 매력적인 오답을 골랐고 정답을 못 골랐는지 그 사고 과정 꼭 복기해 볼 수 있도록 요건 찍어주세요, 언니. 42번. 네, 요거는 꼭 집에 가서 화작 선택한 친구라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6번과 42번이 굉장히 유의미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 들으시다 보니까 이건 내가 들을 내용이 아니라 우리 애가 들어야 될 내용 같은데 애한테 말해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학원에서 나눠드리는 그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아이 손에 닿게만 해주세요, 어머니. 네, 엄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까다롭게 출제가 됐다. 언어가 5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이 5문제에 말씀드렸던 평균 정답률이 65%였었다라는 거. 이번 시험은 특이하게도 고전 문법이 출제되지 않았는데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계속 안 나올지 아니면 이번에 특이점인지 이런 건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답률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의 가장 큰 요소는 이것입니다. 문제별로 판단해야 되는 요소들이 최소 2가지 이상인 거예요. 문장 성분도 파악해야 되고 품사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뭐 어말어미, 선어한 어미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어말어미 속에서도 종결인지 연결인지 전성인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예시에 적용할 수까지 있어야 되는 어떤 개념을 파악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그 개념도 한두 개 플러스 알파로 나와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시험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유의미한 문제는 35번, 37번 문제였는데 이건 꼭 한번 이것도 집에 가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틀렸다라면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첫 번째는 개념을 몰라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시점에 아이가 틀렸으면 개념을 몰랐기 때문보다는 문제에서 언급된 조건들 3개 중에 하나를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해 봐 주세요. 이게 아이들은 틀리면 내가 개념 부족해서 틀렸나 봐. 개념 뭐 풀어봐야지. 개념 다시 인강 들어야지. 아니면 틀렸으면 내가 문제풀이 연습이 안 돼서 그래 하고 문제만 막 쌓아놓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개념 부족 때문에 틀린 건지 이 개념 아나? 어말어미가 뭐야? 선어말어미가 뭐야? 어말어미 종류가 뭐야? 이거 어떻게 구별해? 이걸 설명할 수 없으면 개념 모르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또 어머니께 말씀드린 거 저희 아이들은 싫어하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을 못하면 그 친구는 개념 다시 한번 복기해야죠. 근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를 못 보면 그런 경우에는 적용하는 연습이 좀 덜 됐구나. 근데 적용도 할 수 있는데 틀린 친구들은 문제 풀 때 조건을 좀 넘버링하는 약간 굉장히 덤벙대는 친구들이 틀리게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네,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저희 아이들의 손에 닿았으면 좋겠는 내용은요. 저희 자료집에 보시면 기출의 클리셰라는 코너가 있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틀린 문제는 다시는 출제되지 않지만
나는 그 문제를 틀린 이유와 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틀린다. 저희가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어차피 그 문제는 다시 안 나오죠. 하지만 그 문제를 틀린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를 또 틀리니까. 이 표는 제가 만든 표인데요. 굉장히 고생했어요. 한 장짜리 표이지만 엄청난 노력과 실력이 필요한 종이거든요, 어머니. 네. 지금 보시면 왼쪽은 2번 6평에서 아이들이 틀린 문제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뭐 때문에 틀렸는지, 그리고 중요한 이 오른쪽의 내용은 똑같은 이유로 2번 6월 모의평가에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를 만든 종이기 때문에 꼭꼭꼭꼭 확인해서 아이들이 펴보면 그거랑 이거랑 다른 시험인데 딱 말한 이선지들을 골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성이죠. 중요한 건. 자, 지금까지는 이번 시험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중요한 건 그럼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 아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지? 독서는 문해력입니다. 그럼요. 문해력은 우리의 수능 수능뿐이겠어요, 어머니. 대학에 가서도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필요한 능력이니까요. 근데 그 문해력을 키운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문장을 씹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의미지? 이 말을 왜 얘기했지? 이게 앞에 있는 어떤 거랑 이어지는 거지? 라고 계속해서 문장의 의미를 씹어보는 연습 필요하고요. 이 말을 워딩, 비슷한 표현이, 워딩이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표현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의미는 동일한 동어치환. 영어로서는 저희가 뭐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꾸준히 연습하는 거. 이 문장 읽었을 때 뒤에 문장을 읽으면서 이는 그럼 이가 앞에 나온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그것과 그것은 앞에 나온 이거랑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 반면, 그럼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온 내용과 이렇게 반대되게 이어지겠네라는 생각 과정을 계속 끼워 넣으면서 동어치환하는 연습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기나 선지에서 지문에선 이 상황인데 이건 올라가는데 여긴 내려간다고 바뀌었네 라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연습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EBS 독서 아이들이 좀 활용해서 내가 좀 취약하다 싶은 아킬레스건 지문 정도는 꼭 풀어볼 수 있게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기출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번 시험을 보고 나서도 이럴 거예요. 엄마 나 실전 연습이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를 쌓아놓고 이제 도장 깨기를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론 사설도 저희가 풀겠죠. 낯선 지문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어머니 보세요. 사설은 80분의 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생각을 되게 깊게 하는 생각의 깊이를 키우고 문해력을 키우는 공부는 아니에요. 시간을 운용하는 연습과 내가 연습했던 게 먹히나? 라는 것들을 적용하는 훈련인 거지 내 사고력 자체를 키우는 훈련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사설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수능 볼 때까지 저희 아이들 두 가지 같이 해야 해요. 사설과 기출. 수능 보는 전날까지 우리 아이들 기출 봐야 하고요. 제 파이널은 그래서 전 기출합니다. 왜? 평가원의 업보. 수능은 평가원이 출제하잖아요. 그 문제 다시 나오지 않지만 틀린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다른 문제 또 틀리잖아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평가원의 매력적인 오답 패턴을 분석하고 그런 클리셰들을 같은 이유로 오답을 만들어내고 오독을 유발하는 클리셰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네, 문학은 EBS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시는 전문이 출제되지만 어차피 하나는 우리가 아는 작품, 하나는 모르는 작품 비연계로 출제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해하면서 자기가 먼저 독해하고 이 독해 과정이 맞았나라고 비교하는 연습, 고전 시간은 전체 지문 공부하는 것, 그리고 소설 전체 줄거리 공부하는 연습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화작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이 내는 패턴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패턴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엄매 같은 경우는 개념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훈련 그리고 지금쯤 개념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제 강의 중에서 문법집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개념은 총 4강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죠. 왜냐하면 지금 이맘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싹 다 보고
보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정리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담감이 드는 친구들을 위해서 되게 압축적으로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진행했던 강의인데 그 강의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어머니들께 쭉 말씀드릴 내용들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지금 굉장히 생각이 많을 거예요. 뭐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한다고 될까? 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에 그럼 절대 안 되는데 그죠?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꼭 어머니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어머니. 잘할 수 있을 거고 너 반드시 잘 될 거고 저는 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의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이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저도 잘 못 그래요. 저희 아들이 5살인데 네. 이리 와봐. 저도 막 그러거든요. 너 지금 이름도 못 쓰는데 되겠니? 저도 이러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을 믿어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아이가 불안해할 때 어머니가 불안해하시면 더욱더 불안감이 증폭되거든요. 네, 아이 앞에서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보완하면 되지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세요. 물론 저도 당연히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믿음과 안정은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서 나오겠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올바른 공부 방법을 통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쌓여진 실력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수능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